전산세무 1급 2015년 제4차 65회 필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기말 현재 창고 실사 결과 기말 상품 재고액은 100만원이다.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 정확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기말 현재 운송 중인 미착 상품.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상대방이 배에 실었을 때 내가 매입한 걸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 상품은 기말 상품에 가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도착이 돼야 상품을 매입한 거 하게 되기 때문에 기말 상품에 가산하지를 않습니다. 시용 판매로 출고하여 매입자가 보관 중인 시송품 20만원 있는데 기말 현재 8만원 매입 의사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입 의사표시가 된 거는 판 거고 나머지 12만원만큼은 아직 판매된 게 아니죠. 그래서 12만원은 기말 상품에 도해줘야 되는 겁니다. 12만원. 장기 할부로 판매한 할부 판매 상품 360만원, 기말 현재 320만원 회수됨. 할부 판매는 할부 판매할 때 이미 판매한 걸로 처리했기 때문에 기말 상품에 가산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면 선적지 인도 조건의 미착 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며 매입자가 매입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시송품 20만원에서 8만원 뺀 것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고 할부 판매 대금은 대금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이미 판매 시점에 판매자 재고자산에서 이미 제외가 됐기 때문에 기말 상품에 가산하지를 않습니다. 추가로 하나가 더 있는데 위탁 판매 중인 적송품은 판매되지 않은 상품도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00만원 플러스 15만원 플러스 12만원 해서 1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번 주식회사 세무의 감자전 자본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세무가 발행 중인 보통주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매입 소각한 경우 감자후 감자차익 감자차손은 얼마인가? 보통주 자본금은 5천만원인데 만주 주당 5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자차익이 30만원이 있었습니다. 처분전 이익잉여금은 1700만원입니다. 이 문제는 발행 중인 보통주 1000주를 주당 6천원에 매입 소각을 한 겁니다. 매입 소각했기 때문에 유상감자가 됩니다. 유상감자. 이럴 때는 차변에 자본금이 감소하는데 액면가대로 감소합니다. 액면가는 1000주 곱하기 액면가 5,000원. 1000주 곱하기 5,000원이 자본금이 감소가 되고 매입 소각이기 때문에 여기 해답에는 자기주식 되어 있는데 자기주식이 아니고 매입 소각이기 때문에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은 1000주 곱하기 6,000원에서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감자차손이 100만원 생기는데 위에 감자차익이 30만원 있었으니까 먼저 감자차익을 상계하고 잔액만 감자차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감자차익이 없었다면 감자차손이 모두 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감자후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 얼마인가? 감자차익은 30만원 상계가 돼서 없어졌고 감자차손만 70만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주식회사 태양은 다음과 같은 오류를 2015년 말에 발견하였다. 이 오류로 인하여 2015년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2014년도 12월 말일이 나와 있고 2015년 12월 말일이 나와 있습니다.
재고자산 2014년 12월 말은 기말 재고자산이지만 2015년 넘어와서는 기초재고자산이 됩니다. 이게 기초가 됩니다. 2015년도 넘어와서는 기초재고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3만원은 기말재고자산입니다. 12월 말이니까 기말재고자산은 3만원이 과소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2014년 12월 말 감가상각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시가 되고 2015년 12월 말일 감가상각비가 7만원 과소계상됐습니다. 재고자산이 포함된 공식이 매출원가인데 매출원가 2015년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당기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입니다. 2015년 기초상품 재고액은 2014년 12월 말 이거죠. 2만원. 2만원이 과대 계상됐습니다. 기초상품이 과대 계상되면 매출원가가 증가가 되죠. 2만원만큼 과대가 된 만큼 매출원가가 증가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2만원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상품이 3만원 과소계산됐죠. 기말상품이 3만원 과소가 돼도 역시 매출원가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역시 순이익이 3만원 감소가 되는 겁니다. 감소가 되죠. 그래서 재고자산에서 순이익이 2만원 감소되고 3만원 감소돼서 5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감가상각비 7만원 과소계상됐죠. 감가상각비가 7만원 과소계상되면은 비용이 과소됐기 때문에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 7만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요 7만원이 증가되고 5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2만원만큼이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은 기계장치와 관련된 12월 30일 현재 개정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계장치는 2014년 1월 1일 취득하였으며 내용 연수는 5년, 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국고보조금은 건설기계 취득 시 즉시 수령하였다.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건설기계 취득 원가 100만원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감가상각 누계 개정잔액은 40만원이고 2015년 12월 30일 현재 국고보조금 개정잔액은 30만원이고 2016년 1월 1일에 건설기계를 55만원에 처분했다 그랬습니다. 국고보조금 얼마 받았는지 알려면 2015년 12월 31일 날 개정잔액이 30만원이죠. 2014년 1월 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2년이 경과했습니다. 2년이 경과했으니까 3년 남았죠. 3년 남았는데 30만원입니다. 그러면 10만원이죠. 30만원 나누기 3하면 10만원인데 10만원 곱하기 5 하니까 원래 50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50만원을 받은 게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30만원 나누기 잔여기간 3년이었죠. 그 1년에 10만원씩 차감을 했기 때문에 곱하기 5년 하니까 국고보조금은 50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2014년 1월 1일 취득할 때 분계는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기계장치 1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50만원 받았고 현금 5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얼마냐 하면 기계장치가 100만원 나누기 5 합니다. 나누기 5년 하게 되면 정액법이니까 2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만원인데
감가상각비는 10만원만 계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국고보조금 50만원 있죠. 이 50만원을 5년 동안 나눠줍니다. 여기도 나누기 5년을 하게 되면 10만원만큼이 국고보조금이 차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있을 때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국고보조금을 내용연수 동안에 상계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하면 먼저 기계장치가 있죠. 여기다가 기계장치가 100만원입니다. 취득원가는 100만원이지만 밑에 먼저 국고보조금이 50만원에서 10만원 뺀 40만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기 20만원 있죠. 20만원 해서 1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나머지 60만원이 40만원이죠. 40만원이 장부가액이 되는 겁니다. 이 국고보조금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감적 평가 계정이 되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에 기계를 55만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 1월 1일날 분계를 하게 되면 먼저 기계장치는 100만원이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잔액이 30만원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국고보조금 30만원을 역시 감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40만원에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 40만원을 없앱니다. 그러면 기계장치 1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바로 장부가액입니다. 장부가액은 70만원이죠. 30만원이죠. 100만원에서 70만원 빼니까 장부가액은 30만원입니다. 30만원짜리를 55만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25만원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 2016년 건설기계 처분이익은 15만원이다. 처분이익은 25만원입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수령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50만원이다. 아까 50만원 구했죠? 50만원 구했습니다. 맞습니다. 2014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0만원이다. 2014년 12월 말일날 비용 처리는 10만원만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없어졌고 감가상각비가 10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0만원이 맞습니다. 2014년도 말 건설기계 장부가액은 400만원이다. 여기 보면 2014년만 재무상태 보면은 1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40만원, 감가누계액 20만원 뺐더니만 40만원 나와있죠. 요 40만원이 바로 장부가액입니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계 변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습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합니다. 소급법은 지난 거를 거꾸로 해서 적용하는 거고 전진법은 당해 회계 기초부터 적용을 하는 겁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은 재고자산 방법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은 감가상각 변경의 방법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회계 정책을 변경하면 재무제표를 재작성을 하고 회계 추정이 변경하면 재무제표 재작성을 안 합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은 신뢰성은 올라가나 비교 가능성은 떨어지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반대로 신뢰성은 떨어지나 비교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회계 추정의 변경의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을 하고,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적용해서 전기분부터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재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회계 추정 변경의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적용한다. 종료일이 아니고 개시일로부터 적용을 시킵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에 반영을 합니다.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즉 전진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회계 추정 변경 효과는 변경 전 사용하였던 손익계산 항목과 동일 항목으로 처리한다. 항목은 똑같은 항목을 처리합니다. 맞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감가상각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입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6번 당사는 평균법에 의한 종합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 재료는 공정 초에 전액 투입되고 재료비 완성도는 100%입니다.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투입되며 공소는 공정 말에 발견됐다. 공정 말에 발견되면 공정에 대한 완성도는 100%입니다. 이것도 100%가 됩니다.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다음 자리에 가여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 제공품 3만 단위, 착수량 760만 단위, 완성품 수량 680만 단위, 정상 공손 수량 42만 단위, 기말 제공품 68만 단위 나와 있습니다. 완성품 환산량 공식은 평균법, 선입선출법이 있는데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여기까지는 평균법입니다. 그리고 선입선출법이라면 여기에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만 차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손품, 불량품이 발생했는데 정상적 발생이라면 이것은 완성품 환산량에다가 가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공소는 공정말에 발견되어 있기에 정상 공소품의 환산량은 100%로 계산을 합니다. 평균법이라 그랬기 때문에 완성품 수량 680만 단위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은 68만 곱하기 0.5 그리고 정산 공손 수량 42만 단위 있죠. 그래서 정상 공손 수량 42만 곱하기 100%요. 100%라 했죠. 100% 해서 756만 단위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만약에 선입선출법이었다면 이 756만 단위에서 기초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요거만 빼면 되죠. 30만 곱하기 0.2 하면 6만입니다. 6만 기초제공품 환산량 6만을 뺀 것만 750만원. 이것은 선입선출법일 때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습니다. 7번 직접 노무비 단기 발생액은 다음과 같다. 단기 중 실제 직접 노동시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표준 직접 노동시간 5000시간, 실제 직접 노무비 70만원, 표준 임률 시간당 150원, 임률 차이는 4만원 불리한 차이. 이 문제는 표준 원가 관련 문제입니다. 표준 원가는 작업 전에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책정된 원가로서 원가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전 원가입니다. 정상적인 작업 조건 하에서 반드시 달성되어야만 하는 원가입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비능률과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된 목표 원가입니다. 표준 원가 계산을 채택하면 실제 발생액과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 원가를 채택하면 제조원가 차이를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제조원가 차이 분석과 변동 제조원가 차이 분석이 있습니다. 고정 제조원가 차이 분석은 예산 차이와 조업도 차이가 되고, 변동 제조원가 차이 분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직접 재료비 차이, 직접 노무비 차이, 변동 제조간접비 차이가 있는데, 직접 재료비 차이는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로 구별됩니다. 노무비 차이는 임률 차이와 능률 차이로 분류가 되는데, 능률 차이를 시간 차이라고도 합니다. 변동 제조간접비는 소비 차이와 능률 차이로 구별됩니다. 이 문제는 임률 차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 노무비 차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무비 차이를 구할 때 꼭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실, 표.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실, 표. 실제 시간 곱하기 실제 임률, 이거를 우리는 실제 직접 노업이라고 하고,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 이거는 실제 시간에 대한 표준 노무비고, 표준 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은 표준 시간에 대한 표준 노무비입니다. 실제 시간 곱하기 실제 임률에서 나온 금액과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에서 나온 금액의 차이를 우리는 임률 차이라고 합니다. 또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과 표준 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과의 차액, 이 차이를 우리는 능률 차이, 다른 말로 시간 차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노무비 차이입니다. 실제 시간 곱하기 실제 임률이 실제 직접 노업인데, 여기 보면 실제 직접 노업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70만원. 그래서 70만원은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고, 임률 차이가 4만원 불리합니다. 불리하다는 말은 뭐냐면 표준보다 실제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 표준 노무비, 실제 시간에 대한 표준 노무비는 얼마냐면 4만원 뺀 66만원입니다. 여기가 66만원. 실제 시간,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실제 시간이에요. 실제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임률, 여기 표준임률 나와 있죠? 표준임률 150원 나와 있습니다.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임률이 66만원이니까 요 실제 시간은 66만원 나누기 150 하면 되겠죠. 66만원 나누기 150 하게 되면 실제 시간은 4,400시간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능률 차이, 시간 차이에 대한 금액을 구하라고 한다면 실제 시간에 대한 표준 임률을 곱한 거는 이미 66만원 나와 있고, 여기 표준 시간에 대한 표준 임률을 곱해 보겠습니다. 표준 시간이 5000시간 나와 있네요. 표준 시간은 5000시간, 5000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은 150원 하게 되면 75만원입니다. 실제 시간에 대한 표준 임률은 66만원이고 표준 시간에 대한 표준 임률은 75만원입니다. 75만원 표준을 잡았는데 실제 시간은 66만원 덜 들었죠. 시간으로 따지면 5000시간을 표준으로 잡았는데 실제 4400시간만 사용을 했다 이거죠. 이런 경우 유리한 차이입니다. 표준 잡은 것보다 적게 사용했기 때문에 유리한 차이. 능률 차이가 9만원인데 여기 9만원 유리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만 이해를 하면 농업이 차이에 대한 문제는 완벽하게 구할 수가 있으니 몇 번이고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8번 아래 설명이 나타나는 보조부문 원가 배부 방법과 행태별 분류에 따른 구분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조부문 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부 기준을 사용한다. 보조부문 간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 반영한다. 보조부문 배부 순위가 필요하다. 보조부문비 배부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이 있는데, 단일 배분율법은 보조부문비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배부 기준을 이용하는 게 단일 배부 기준법이고, 이중 배분율법은 보조부문비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배부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단일 배분율법을 사용하건 이중 배분율법을 사용하건 배부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 단계 배부법.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하는 방법이고, 상호 배부법은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보조 부문에도 배부하는 방법으로서 자기 부문을 뺀 나머지 다 배부합니다. 그래서 완전 배부로서 연립방정식으로 배부합니다. 단계 배부법은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보조 부문에도 배부를 하는데, 보조 부문 간의 배부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여기 보면 배부 순서가 필요하다. 배부 순서가 필요하면 단계 배부법입니다. 여기 단계 배부법. 그리고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한다. 구분한다 그랬죠?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게 되면 이중 배분율법입니다. 이중 배분율법. 답은 2번입니다. 8번 아래 설명이 나타내는 보조부문의 원가 배부 방법과 행태별 분류에 따른 구분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조부문 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부 기준을 사용한다. 보조부문 간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 반영한다. 보조부문 배부 순위가 필요하다. 보조부문비 배부에 대해서 행태별로 분류할 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인데, 보조부문비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배부 기준을 이용을 하면 단일 배분율법이고,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여 배부하는 방법은 이중 배분율법인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보조부문비 배부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리고 단계 배부법입니다.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하는 방법이고, 상호 배부법과 단계 배부법은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보조 부문에도 배부를 합니다. 차이는 상호 배부법은 자기를 뺀 다른 보조 부문에 다 배부합니다. 그래서 상호 배부법은 1차 배부가 있고 2차 배부를 하는 것으로서 연립방정식으로 배부하고 완전 배부라고도 합니다.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배부 순서를 정해서 배부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보면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중 배분율법입니다. 이중 배분율법. 그리고 보조부문 배부 순서가 필요하다. 배부 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 배부법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개별 원가 계산 시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가 과소 배부가 발생하였다.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와 기말 제품 및 기말 제공품에 균등하게 3분의 1씩 배부하는 과정에서 관련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하게 되면 제조간접비 계정을 그려보면 됩니다. 그려보면 대변엔 예정 배부액이 되고 차변엔 실제 발생액이 생깁니다. 과소배부란 얘기는 예정보다 실제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정을 1,000원 잡았다면 실제는 1,900원. 그러니까 예정 배부보다 실제 발생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대변에 발생을 합니다.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대변에 발생하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계정 차변에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제조간접비에서 900원이 왔습니다. 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와 제품과 제공품에 3분의 1씩 배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공품에 300원, 제품에 300원, 매출원가에 300원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분계를 하게 되면 대변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900원, 대변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900원이 되고 차변엔 여기 상대방 계정 과목이죠. 차변엔 제공품 300원, 제품 300원, 매출원가 300원이 되는 겁니다. 1번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가액이 증가한다. 제공품과 제품은 재고자산이죠. 증가했습니다. 차변에. 맞습니다.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가 증가한다. 매출원가 증가했죠. 300원만큼. 맞습니다. 당기 총 제조원가가 증가한다. 제조원가 증가는 아니죠. 재고자산 증가와 매출원가만 증가한 거지. 틀렸습니다. 재무상태표상 자본 총계는 증가한다. 자산이 증가하면 당연히 자본도 증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가 행태에 따라서 분류할 때 원가 행태란 조업도라고 말하는데 조업도는 즉 생산량 또는 작업시간을 말합니다. 만약에 조업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고정 원가는 총 원가는 일정하지만 한 개당 단위당 원가는 감소합니다. 여기에는 임차료라든지 급여가 바로 고정 원가가 됩니다. 변동 원가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고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총 원가는 증가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후비가 있습니다. 준고정 원가는 일정 범위의 조업도까지는 고정비고 초과할 때 추가 원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줄 때 하루 8시간 근무할 때 주는 급여는 고정비지만 초과 근무 수당은 준고정 원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증가하는 원가를 변동 원가라 한다. 변동 원가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업도가 아무리 증가를 해도 단위당 원가는 불변입니다. 불변한 게 바로 변동 원가입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확실하게 되면 2, 3, 4번은 볼 필요가 없죠. 준고정 원가는 일정 범위의 조업도 수준에서만 그 원가 조액이 일정한 원가이다. 급여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설정된 달성 가능한 원가를 표준 원가라 한다. 맞습니다. 과학적 원가가 바로 표준 원가입니다. 직접 노무 원가는 변동 원가에 속한다. 맞습니다. 1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5년 12월 1일에 폐업한 일반 과세제 폐업시 재고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폐업시 재고 재화는 남아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폐업시 잔존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 공급으로 처리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해 보면 건물이 있고 상품이 있습니다. 건물은 재계산을 해야 됩니다. 재계산을 해야 되고 상품은 시가에 대해서 10%입니다. 상품은 340만원인데 건물은 취득한 게 2011년 12월 21일이고 취득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폐업시 고정자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냐면 해당 매입 과세표준 곱하기 1 경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인데 경감률은 건물과 구축물은 5%고 나머지 기타 자산은 25%입니다. 그리고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취득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과세표준은 시가인 340만원이고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취득가액, 해당 매입 과세표준이 취득가액이죠. 취득가액 1억원 곱하기 1 경감률, 경감률이 5%입니다.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 취득일 다음 과세기간이 했죠. 2011년 12월 20일이면 2011년은 빼고 2012년부터 따집니다. 2012년 1기, 2기, 2013년 1기, 2기,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 2기. 지금이 12월 말이니까 이때죠. 그러니까 모두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8번입니다. 8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경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 1 5% 곱하기 8기 해서 나온 금액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6천만원 플러스 340만원 해서 6,340만원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12번 부가지세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뭐냐 하면 면세품을 매입하여 과세 매출 시 일정 금액에 대하여 부가세를 공제해 주는 것을 우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업소는 음식점, 유흥장소, 그리고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예정신고 기간에도 적용된다. 맞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다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청은 확정신고할 때 가능하고 예정신고할 때는 신청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수입한 면세 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수입 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면세 포기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13번 다음의 손비 중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고 또한 개인사업 소득자의 필요경비에도 산입되는 것은 대표자 또는 사업자의 급료. 사업자의 급료는 법인은 손금 산입되지만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장에 대한 월급은 비용 처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재고재산 평가 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고 저가법에 따른 평가한 재고재산 평가 차손. 저가법은 원가와 시가를 비교해서 낮은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원가보다 시가가 떨어지면 재고재산 평가 차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재고재산의 저가법에 따라 평가한 평가 차손은 모두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법인에서는 손금 인정이 되고 또한 개인사업자도 매출 원가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유가증권 평가 손실 손금 불산입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손금 불산입, 기계장치 처분 시 장부가액, 손금 산입이 안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4번 거주자 이 세무는 2015년에 일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이 발생하였다. 소득세법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실제 필요 경비는 고려하지 않음, 다수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500만원, 현대백화점의 경품 추첨에 당첨되어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받았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 5천만원을 받았다. 자, 먼저 1번 가의 소득은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이거를 기타 소득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정규직이나 계약직일 때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의 경우는 원천징수세율이 30%가 적용된다. 로또 복권이죠. 복권 5천만원입니다. 복권 당첨의 원천징수세율은 3억원 이하는 20%고 3억원이 초과될 때만 30%입니다. 여기는 5천만원이니까 3억원 이하 20%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모두 기타 소득이라면 종합 과세할 수 있는 기타 소득 금액은 1100만원이다. 종합과세죠. 종합과세. 그런데 여기 보면 강연료가 500만원이죠. 강연료 500만원, 이 필요경비가 80%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타 소득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이 500만원 곱하기 실제 필요경비 고려하지 않고 1-0.8을 빼면 소득 금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100만원. 그래서 100만원, 그리고 자동차 여기 1000만원, 이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뭐냐면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의 종합과세할 때 빼집니다. 5천만원은 종합과세할 때 적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여기 1000만원 해서 1100만원이 바로 기타 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종합과세할 때 로또 복권 당첨은 제외가 됩니다. 맞습니다. 모두 기타 소득이라면 소득세 원천징수세, 원천징수색은 1220이다. 따져보면 이 5천만원도 원천징수 해야 되죠. 그래서 원천징수세액은 여기 소득 100만원 플러스 경품 추천 1000만원 플러스 복권 당첨 5천만원 곱하기 20% 해서 1220만원이 원천징수세액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5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경로우대 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연령은 70세이다. 맞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를 받으려면 7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아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소득이 없으면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나이가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인데 근로소득금액만 있을 때는 15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이 제한을 안 받는 대상이 있는데 나이 제한이 없는 대상은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배기장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애인인데 나이 제한이 없죠.
그래서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맞습니다. 기본공제돼야만 추가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공제는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자녀세액 공제, 6세 이하 공제, 출산, 입양 공제가 있습니다. 거주자 갑의 배우자가 양도소득 금액만 800만원 있는 경우 종합소득 금액 2천만원인 갑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양도소득 금액,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800만원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 있다? 틀립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65회 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 설명을 풀이를 마치겠습니다.